뉴스에서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채널 돌리셨던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기업들끼리 하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반도체 살리겠다며 수십조 원을 들고 삼성전자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삼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배경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앞으로 한일 경제 뉴스가 나와도 아무 맥락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끝까지 보세요. 이 내용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앞으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반도체가 뭔지 먼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이든 텔레비전이든 요즘 나오는 자동차든 전자기기라면 전부 이 반도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두뇌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요. 그래서 반도체를 두고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반도체 시장을 예전에는 일본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198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의 51%가 일본 제품이었으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무려 80%를 차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이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통째로 차지한 게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일본은 수십조 원을 들고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황제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마쓰시타.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부 일본 회사였으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일본이 쥐고 있었고 미국 인텔조차 일본한테 밀려서 메모리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해진 건 정부가 뒤를 봐줬기 때문이에요. 외국 반도체는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고 자국 기업은 적극 밀어주는 구조였죠. 덕분에 일본 기업들은 경쟁 없이 편하게 기술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일본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고요? 편하게. 큰 기업은 위기에 약하거든요. 누군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든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깐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결말은 아주 통쾌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세계 최강대국이 경제전쟁에서 일본한테 밀리고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은 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1988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을 한 방에 날려버렸고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이 싸게 파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세계 시장을 제패하던 일본 반도체의 두 날개를 미국이 한꺼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980년대 중반부터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주저앉을 때 삼성은 오히려 더 크게 베팅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리고 싶은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반도체 기술도 없고 인재도 없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992년 역사가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 버립니다. 일본이 30년 가까이 공들여 쌓은 반도체 제국이 단칼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고 2012년 마지막으로 버티던 일본 디램 기업 엘피다마저 파산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디램 점유율은 0%가 됩니다. 기술을 키운 건 일본인데 시장은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굴욕적인 역전을 당한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2019년 7월 일본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한민국 수출을 전격 규제한 겁니다. 속셈은 뻔했습니다. 이 소재 없으면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반도체 못 만든다. 우리한테 무릎 꿇어라. 한국 반도체를 소재로 목 조르겠다는 거였죠. 당시 한국이
이 소재들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었으니까 꽤 치밀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전략은 완전히 역효과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재편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똘똘물 뭉쳐 소재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의존도를 확 낮춰버렸거든요. 일본이 파놓은 함정에 일본 자신이 빠져버린 겁니다. 한국을 흔들려고 꺼낸 카드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이 경험은 한국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고 훗날 일본이 공장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선뜻 응하지 않은 것도 다 이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전혀 다른 전선에서도 조용하고 완벽한 승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시장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외국 물건에 대한 자존심이 셌습니다. 자동차는 일본 국산이나 독일차 정도는 인정하지만 한국 차는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일본 진출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번번이 벽에 부딪혀 결국 손을 뗀 것도 다 이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갤럭시를 일본에 처음 내놓을 때 삼성 로고를 아예 빼버렸거든요. 갤럭시라는 제품 이름만 내세우면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는 이미지보다 좋은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갤럭시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한국 거라는 것도 삼성이라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쓰다 보니 좋았던 거죠. 결국 삼성 갤럭시는 일본 안드로이드 폰 시장 판매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을 가장 싫어하던 나라의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로고 하나 뺀 것뿐인데 일본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진짜 선구안이죠. 이제 일본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 라피더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쓰러운 이야기입니다. 2022년 일본 정부가 토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등 메로라 하는 대기업들을 모아 라피더스를 출범시킵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이면호 반도체 양산,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거였죠. 일본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라피더스에만 27조 원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갔고 PSMC 구마모토 공장 지원까지 합치면 10년간 약 94조 원을 반도체에 쏟아붓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볼까요? 라피더스가 2027년에 겨우 2나노를 시작하려 할 때 삼성과 TSMC는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양산하고 있을 겁니다. 출발선부터 수년치 격차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반도체 인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십 년 동안 키우지 않은 인재를 돈 몇십조로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일본 국민들도 압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반응이에요. 자신감 없는 응원. 그게 라피더스의 현실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만 60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일본이 디지털 분야에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요즘 일본에 외국 관광객이 넘쳐나죠? 엔화 약세 덕분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이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같은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디지털 무역 적자가 2023년 기준 우리 돈 약 50조 원을 넘었고 2030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관광으로 버는 족족 미국 IT 기업 벨을 불려주는 구조인 거예요. 한때 소니 워크맨이 세계를 휩쓸고 닌텐도가 전 세계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삼성이 스마트폰을 팔고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을 전 세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도 자국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같은 아시아 나라인데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일본은 1988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1%를 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 대한민국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이 매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죠. 일본이 2019년에 반도체 소재로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만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수십조 원을 들고 공장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삼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조용히 일본 1위를 차지했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일본이 해마다 수십조 원씩 해외로 갖다 바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 한 줄도 못 만들고 우리한테 와서 공장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것도 비용 절반을 대주겠다면서요. 이게 다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묵묵히 투자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더 크게 베팅했던 우리 기업들과 그 뒤에서 버텨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